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문제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죠. 그래서 오늘 조국 혁신당의 원내대표 서왕진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거슬러 가서 얼마 전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 합당하자라는 네. 제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발표 직전에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랑 조국 대표가 만난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 당일날 그 조국 대표하고 정청래 대표 만난 당일날 오후 한 5시경에 조 대표가 갑자기 최고위를 좀 소집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갔더니 당일날 정청래 대표가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나자 해서 만났더니 내일 9시 50분에 이런 내용으로 합당 제안을 발표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통보했다고 네. 그렇게 전달받았다는 내용을 네. 저희도 그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를 불러서 만나가지고 내일 내가 이걸 제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라고 말했더니 조국 대표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조 대표는 뭐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네. 나는 내일 지방에 일정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제안을 하느냐 이렇게는 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분명하게 어떤 자기 일정 계획이어서 더 이상 뭐 왈가왈부를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우리는 합당에 관심 없으니 그런 제안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합당 논의 자체는 사실은 그 이전에도 여러 방식으로 제기도 됐었고 또 조국혁신당은 그 점에 대해서 합당에 대한 어떤 의지나 또 계획이 없다라고 입장도 밝힌 바가 있는데 네. 정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조국 혁신당도 합당 생각이 있어야 그럼 제안 발표하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 깊은 논의나 무슨 준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상황 자체가 이렇게 갑작스런 제안이어서 조 대표도 와서 저희들하고 의논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 대표 차원에서 무슨 그런 판단이 전제됐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최고위원회를 좀 소집해 달라 해서 모였더니 이런 제안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네. 전달받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의원총회를 했죠. 조국혁신당에서. 다음 날 이제 토요일 날 긴급 의총을 해서 그 상황을 공유하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어떤 태도나 입장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로 의견이 어땠습니까? 매우 뭐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고 그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하는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당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고 질서 있게 한번 논의해보고 판단해본다 이런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진지하고 질서 있게 논의해보고 판단해본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어떤 합당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은 합당 논의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닫아놓기보다는 열어놓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당내에서? 사실상 뭐 저희는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뭐 저희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관인 당무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고 또 각 시도당 차원에서 당원들의 의견들도 듣는 걸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내의 어떤 혼란과 상당히 갈등이 오히려 이제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만약에 합당 논의를 한다면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라는 걸 좀 질서 있게 하는 편이고요. 구체적인 만약에 협의가 진행된다면 그 협의 과정은 조국 당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해 놓고 그 내용이 좀 구체적인 게 나온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더 판단을 해보자 이런 정도로 저는 차분한 상황입니다. 방금 내부에서는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그렇습니다. 원칙이 뭐고 기준이 뭘까요? 저희들은 뭐 유일하게 지금까지 제안한 것은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또 그동안 표방해왔던 가치 비전 또 그것이 좀 구체화되는 정책 그런 핵심 내용들이 만약에 합당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정말로 계속 유지되고 잘 실현될 수 있느냐 그런 합당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유일한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지난 민주당에서 무슨 문건 논란이 일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저도 뭐 그냥 뉴스 기사로 그렇죠? 봤습니다. 그죠? 네. 그 문건을 뭐 직접 보거나 그러신 바는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뭐 전혀 무슨 전달이 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보도로만 본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순전히 그 상식에 기초한 논리적 수준에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민주당 당원 수가 조국 혁신당 당원 수보다 훨씬 많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두 당이 어쨌든 합쳤어요. 근데
바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뭐 자치단체장이 됐건 의원이 됐건 이제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민주당에도 있고 조국혁신당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복수가 되면 경선이 원칙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런 원칙까지 구체적으로 상호간에 이야기하거나 아니, 판단해 본 건 없습니다. 기존에 당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당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경선이 원칙이고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경선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당이 합쳤다고 해서 경선이 아닌 방식을 채택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그럼 그냥 경합이 되면 경선으로 한다라고 만약 상식적으로 추론해서 그러면 당원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민주당 쪽에서 출마를 원하는 사람과 조국혁신당 쪽에서 출마를 원하는 사람이 경선에 붙으면 민주당 쪽 출마를 원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기겠죠? 뭐 그것까지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이 뭐 일반 논리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우리 두 당이 하나로 합칩시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그 공천은 경선을 통해 합시다. 이런 합당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 그런 부분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니, 상식적으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한번 방안들을 놓고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그 단계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잠깐만요. 논리적으로 제 예. 말에 무슨 하자가 있어요? 없죠. 아니 뭐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논의하거나 그 단계를 지금 의논하는 단계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뭐 우리 삼척동자도 정앵커님은 워낙 이제 정치에 밝으셔서 삼척동자도 예.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말대로 두 당이 합쳤는데 모든 그 공천 과정은 경선으로 합시다라는 건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합당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결국은 조국혁신당이 합당하는 대신 공천을 일정 부분 뭐 몇 퍼센트가 됐건 일정 부분 할당을 해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뭐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뭐 그 단계 수준도 아직은 가지 못했고 아주 원칙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안 간 건 그러니까 아는데 논리적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 지금 초기 아주 기초 논의도 안 된 상황에서 예. 그 논의가 제기되거나 아마 저희들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점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오해와 비난 또 비판들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알고 원천적인 논의가 일차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예. 서왕진 원내대표가 그런 걸 우린 요구할 겁니다라고 말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아무튼 몇 퍼센트의 보장 같은 게 없으면 조국혁신당으로서는 합당하면 100점 100패니까 안 된다.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반대로 민주당 쪽 입장이 돼서 봅시다.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0%가 됐건 뭐 15%가 됐건 몇 퍼센트를 그 공천을 할당한다? 그러면 지금 합당하지 않고 그냥 지방선거를 했을 때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어 가지고 조국혁신당 후보가 승리할 지역이 10%나 15%가 된다면 그럼 모르겠는데 지금 두 당이 지역에서 치열하게 붙었을 때 조국혁신당 후보가 될 지역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하러 10% 15%를 주겠습니까? 그죠? 그건 뭐 민주당 생각이 논리적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뭐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왈가왈부가 아니 아니라 근데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두 당 간의 승리 패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이렇게 경쟁을 하는 곳에서 물론이죠.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늘 선거연합이라는 게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도 예를 들면 정의당이라든지 진보당과 민주당이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 알고 것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 20%를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정치권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합당 안 하고 그냥 맞붙을 경우 글쎄요 호남 지역에서 극히 일부 지역의 조국혁신당이 좀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당 지지도율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나머지 지역에서는 뭐 조국혁신당이 좀 존재감이 미미할 것 같다라는 분석이 일단 지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 선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 민주당에 비해서 몇 프로를 더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 선거에 저희는 두 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내란하고 재련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심판. 어떻게 제대로 심판할 거냐. 그 심판을 위해서는 사실은 1% 2%가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여하이 잘 모아낼 것인가. 특히
특히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 또 영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선거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호남에서는 경쟁해보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해도 국민의힘이 크게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호남 역시 민주당의 어떤 한 당에 의해서 완전히 독식되는 부분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경쟁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선거연대 부분에 있어서 현실에 맞게 의미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연대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열려 있습니다. 뭐 조국 대표도 어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지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그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와 그 누구였죠? 저 진보당 쪽에 권영국 후보, 권영국 후보의 득표율 합친 거랑 김문수, 이준석, 김문수 플러스 개혁신당 이준석 합친 거랑 득표율 차이는 0. 몇 %밖에 0.91%입니다. 그거밖에 차이 그렇습니다. 안 난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 좀 앞선다고 모든 선거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한 거는 이제 네. 분명히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뭐 현재 그 경합 구도를 전제로 해가지고 한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다 보더라도 현재로서는 아무튼 민주당이 압승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도인 건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방선거만 놓고서 합당 문제를 판단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단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후까지 봐야죠. 지방선거 그럼. 자체도 저는 연대는 여전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그 이후 과정들을 길게 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것 또 새로운 어떤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 이런 과정들을 전체를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진보개혁 세력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합당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이 합당을 전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정치 개혁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정치 연합을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이냐. 예를 들면은 뭐 결선 투표제라든지 교섭단체 완화라든지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는 3, 5인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정치 세력들이 들어와서 영남과 호남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완전히 그냥 독식하는 구도가 아니라 다른 정당들이 들어와서 좀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걸 만들자.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일관되게 해왔던 논의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로 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연대, 정치연합, 뭐 다양한 방식의 또 제도개혁에 대한 공감대 이런 논의들이 쭉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당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합당이라고 그러면 후보자가 하나로 단일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아까 그냥 상식 수준에서 논리적 접근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뭐 10%가 됐건 7%가 됐건 15%가 됐건 지금 현 시점에서 조국 혁신당한테 그걸 떼줄 이유가 있느냐. 뭐 제안하신 분한테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가 뭐 몇 %를 왜 굳이 띄워줘야 돼라고 하는 논리 하에 많은 의원이나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거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하도 이 논의가 지지부진 오래가고 있어서 요즘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제 토론이 되고 있는데 뭐 남의 당 이야기라 제가 뭐 왈가왈부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4가지 흐름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합당 논의, 지방선거 논의하고 별개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엔 좀 때이른 당권 투쟁의 성격이 하나가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출마하신 분들 중에 좀 언더독인 분들이 좀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당내에서 당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갈라져서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필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너무 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아주 극성 당원들 또 특히 아주 극성 유튜버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특히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뭐 돈까지 생각을 하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이제 잘못된 그 일종의 우리 정치를 삼류로 만드는 그런 행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4번째가 이제 저희가 생각에 그래도 의미 있는 논의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만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나 다음 총선 대선까지를 생각했을 때 소위 민주 헌정 수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폭넓은 이 세력들이 어떻게 정치연합을 잘 해나갈 거냐 그 방법론과 관련해서 다당제 체계하에서 조국혁신당도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되 의미 있는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장을 여는 것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민주당하고 다른 우리 개혁정당들이 대선 전에 약속했던 원탁회의 합의가 있습니다. 뭐 교섭단체 문제라든지 결선 투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다당제 간의 정치연합을 하자는 방안과 그것보다는 우리 정치 현실이나 여러 가지 경험으로 볼 때 한 당내의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더라도 거기서 모여서 서로 경쟁하고 논쟁하면서 좀 대중적 국민정당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걸 가지고서 상호 토론 논쟁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근데 이제 앞에 1, 2, 3번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중에 1번이 이제 당권 경쟁, 당권 투쟁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면 정치권 분석에는 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의 본류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과정 뭐 오랜 역사로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김민석 총리도 민주당의 본류였지만 상당 기간 밖에 나가서 그러셨죠. 혼자 떠돌다가 이제 다시 들어온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 뭐 정청래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공개적으로 합당 찬성론을 밝힌 유시민 뭐 그 스피커가 되고 있는 김어준 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정통 민주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통 민주 세력이 현재 권력은 이재명 대통령이 쥐고 있고 총리도 김민석 총리지만 이재명 김민석 체제는 이게 정통 민주당이 아닌 외부로부터 들어온 세력인데 외부로부터 들어온 세력들이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정청래의 연임을 통해 당권을 민주당 적통 세력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밀어붙인다. 이런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뭐 그런 정도까지의 지금 당권 경쟁이라고 저는 뭐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건 뭐 제가 세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다음 그 민주당 전당대회를 놓고 당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 안에서의 어떤 다음 총선을 앞두고 당권 경쟁의 성격이 크고 그 배경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큰 어떤 배후라든지 관계 이런 것까지 있다고 저는 보여지진 않는데 뭐 제가 세세하게 그건 알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 저희도 뭐 지역에서 제가 이제 광주 시당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지역에 가서 많은 민주당이나 뭐 관계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옹호와 지지 또 신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고 지금 당 지지도보다 대통령 지도가 훨씬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대상화시켜 놓고 또 다른 무슨 과거의 어떤 세력의 어떤 경쟁이다 이런 모습을 저는 보이지는 않고요. 그 틀 안에서 다음 당권이 이제 총선의 어떤 뭐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어떤 당권 경쟁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뭐 그것도 정당이고 정치라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정권 초기고 우리가 저 내란을 정리한 어떤 직후지 않습니까? 그 광장에서 겨우 내내 함께 힘들게 떨면서 했던 시민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열망하고 있고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추운 곳에 함께 손잡고 떨었던 그들이 열망하고 있는 것이 당권 투쟁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당은 당권 투쟁용이다. 라는 시각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있단 뭐 말이에요.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고 우선 조국 혁신당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 광장에서 함께했던 시민들이 열망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정치 세력들 거기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일각 뭐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조금 더 이 중도층들을 향해 외연을 확장시켜 가지고 어쩌면 중도 보수까지도 이제 장악하면서 국민의힘과 보수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조국 혁신당은 사실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좌클릭 진보적 성향을 뚜렷이 하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도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 합당하는 건 중도를 잡는데 장애가 된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관점이고 토론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함께 토론하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다만 저는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관점에서 진지한 토론과 주장을 한다면 좋은데 그 배경에 많은 존재하지 않은 미략설을 제기한다든지 무슨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좀 넘어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토론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뭔가 본인의 어떤 목표나 의지에 앞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도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당원 투표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당원 투표에 다짜고짜 조국혁신당과 합당할까요 말까요라고 묻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조국혁신당과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합당하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라고 그렇습니다.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러이러한 조건에서는 제가 앞에 상식에 근거한 논리적 추론으로 몇 퍼센트 뭐 이런 게 안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 나중 단계에서 논의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만은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라고 하는 게 명시된 전당원 투표에 들어가면 민주당에서 그게 과연 가결될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사정은 그건 뭐 민주당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지금 전당원 투표라는 게 합당 논의를 할까요 말까요를 묻는 전당원 투표라는 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논의가 좀 진전돼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합당이 뭐 동의하시느냐 이렇게 묻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만약에 우리 당원들한테 최종적으로 묻는다면 자, 1, 2, 3, 4의 이런 내용으로서 그렇죠. 합당이라는 것이 적절하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향에 비춰볼 때 맞느냐? 바람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텐데 그렇죠. 아직 그 내용은 논의도 들어가기 전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합당 얘기는 그 정도 하고 네.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 12대 부적격 기준을 공개했어요. 네. 12가지나 돼요? 예. 뭐 다른 당들도 다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이구. 그래 조금 특별하게 좀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민생 뭐 부패 범죄 뭐 뇌물이라든지 또는 뭐 선거 위반이라든지 세금 탈루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모두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 시대에 어떤 고위공직을 했다거나 이런 내란에 연루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걸러내겠다. 물론 뭐 오지도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특히 타당 소속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했던 인사. 이 부분에 대해 특히 이제 뭐 철새 정치인이라든지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는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겠다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선거 공천에서 혁신당의 DNA를 강조할 것이다라고 네. 했어요. 혁신당의 DNA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뭐 지방선거 공천에서 크게 뭐 그게 많이 걸러지거나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합당 논의에서 저희들이 원칙으로 제시했던 것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가치 비전 정책인데 특히 검찰 독재 조기 종식한 이후에 검찰 사법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는 문제, 그다음에 제대로 된 어떤 정치 연합을 위한 정치 개혁 과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가장 정책적으로 강조하는 뭐 주거권이라든지 건강 노동권을 잘 살릴 수 있는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담아내는 개헌을 통한 제7공화 건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가장 알겠습니다. 강조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을 지방선거 후보자들한테도 사전 교육 의무 이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육하고 또 그런 어떤 경력이나 준비가 잘 된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검찰 사법개혁을 특히 강조하셨는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검찰 관련해서는 새로 신설되는 중수청에 보안수사 요구권을 주느냐 마느냐. 극히 예외적인 경우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당에서는 일단은 보안수사 요구권만 주는 걸로 하자. 그렇습니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조국혁신당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의견이 정리가 됐나요? 예, 검찰개혁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개혁사법을 가장 먼저 내기도 했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하고 상당히 의견 일치가 돼 있는 편입니다. 저희도 역시 보안 수사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아주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현 단계에서는 보안 수사권 자체를 주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 특히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작은 꼬투리를 가지고서도 또 그걸 살려서 과거의 어떤 검찰 권력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이 맞고 형법 196조도 확고하게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요구권 단계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의견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또 이 법 왜곡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의 민주당의 이제 법사위는 밀어붙이는데 당의 정책위는
이거는 위헌 소지가 크다라고 하는 반대 여론을 갖고 있거든요. 네. 요거에 대한 조국 혁신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민주당의 안을 저희가 자세히 보지는 못해서 잘 구별은 안 됩니다만은 저희 당도 신장식 의원이 법 왜곡죄를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뭐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잘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검찰, 사법, 경찰 이런 우리나라의 핵심 권력들이 그동안 뭐 중요한 역할도 했지만 그것을 남용하고 네. 그걸 힘 있는 자들한테는 봐주고 힘 없는 자 또는 정적들한테는 칼을 휘둘렀던 이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자기들이 기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소불위였고 뭐또 판사들은 최종적으로 독립적인 자기들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모두가 다 자기들끼리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도 정말 명확하게 잘못되고 의도적인 왜곡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도 제대로 이렇게 좀 벌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법 왜곡죄 저희들은 동의하고 있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중수청의 이 수사사법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민주당에서는 이제 안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기존의 검찰은 이제 공소청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의 검찰에 있는 검사 상당수가 사실 중수청으로 가줘야 되는데 가겠다는 사람 지금 몇 명 없거든요. 몇 명 없는 상태에서 전문수사관 제도로 그냥 일원화 시켜놓고 중수청을 구성하면 사람들을 어떻게 채웁니까? 뭐 정부로서는 아마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검사들을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검사들이 중수청을 완전히 지배하고 지도하는 형식으로 만들 거냐라는 게 첫 번째 처음 가졌던 걱정이고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이원화했을 때 네. 가져올 수 있는 그 위협 사실상은 옛날 중수부나 특수부가 더 커진 새로운 중수청이 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점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걸 안 된다 그러면. 그 조건 속에서 단일 체계로 가더라도 뭐 직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대 지원 방법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오도록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간단 말이에요. 글쎄요. 그럼 누구로 채웁니까? 근데 뭐 검찰 같은 경우에 다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 변호사로 나가나요? 아니죠. 그냥 공소청에 그냥 유유자적 있는 거죠. 공소청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업무 자체가 굉장히 제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대로 아마 둘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예. 해고도 못해요. 공무원이라서 강제로 전직도 못 시켜요. 그냥 유유자적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뭐 저도 제가 무슨 저 구체적인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적어도 중수청 초기 논의에서 이원화하고 그 사법 알겠습니다. 관들이 이제 지배하는 체계는 그게 수용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금 원칙을 강조하시지만 진짜 과연 이게 올 가을에 이제 출범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구성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함께 사실은 모든 정당이 고민해야 된다. 네. 사실은 좀 딜레마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을 네.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희옥의 평행선 들으시고요. 1시에 옵니다.